나이가 들수록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건강이 최고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만이 전부일까요? 70대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하는 사람들 말이죠. 나도 저 나이까지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왜 특정한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한 신체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작은 움직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매일 아침 걷기, 스트레칭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정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고독감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죠. 그러나 활기차고 명랑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스스로 잘 극복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탄탄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족이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하거나 친구들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기계발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즐거움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관리입니다. 70대가 넘어가도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옷차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재정적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 결과죠. 경제적 안정은 정신적 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취미 생활입니다. 일할 때는 퇴직하면 여유롭게 취미를 즐겨야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70대가 넘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동호회에 나가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활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덟 번째 이유는 봉사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남을 도울 기회가 많아집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죠.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넘어가면 미래보다는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반면 여전히 오늘 하루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매일 아침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삶의 태도입니다. 70대가 넘어가면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크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부러운 사람들은 삶의 변화마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70대가 넘어가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체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을 일상화하세요. 아침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약한 분들은 실내 자전거 또는 의자에 앉아 하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주 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물병을 들고 가볍게 팔을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팔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해 벽을 짚고 발끝을 드는 동작을 10회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은 넘어짐을 예방하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 유지입니다. 식사 시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의 색깔이 다른 채소 3가지 이상을 섭취하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는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미소 짓기를 해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웃기만 해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독서 모임, 그림 그리기 교실, 스마트폰 사용법 강해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지역 경로당에서 요리나 간단한 운동을 가르치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하루에 10분씩 일기를 쓰거나 추억을 기록하는 회고록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뜨개질, 자수, 목공 같은 손작업을 추천합니다. 이런 활동은 소근육을 자극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학습을 통한 자기 개발입니다. 스마트폰이 낯설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주변에서도 부러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7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심장, 혈압, 당뇨, 뇌 건강 체크는 필수 항목입니다.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말고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열 번째 방법은 수면 습관 개선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또한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 김영수 씨입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고 점점 외출이 귀찮아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졌고 우울한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중 우연히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체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일주일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체조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도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예전엔 그냥 텔레비전만 보던 시간이 지금은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이정순 씨입니다. 이정순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딸이 엄마 일기를 써보는 건 어때? 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햇살이 참 예뻤다. 이웃이 준 떡이 맛있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적어가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일기를 모아 작은 수필집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쓰기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처음엔 혼자가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8세 박순자 씨입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요리를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져 요리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요리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김밥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주 1회씩 봉사활동을 나가며 요리 실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젠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81세 최명자 씨입니다. 최명자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3번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산책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아프신 곳 없으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작은 대화들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밝게 만들었습니다. 최명자 씨는 이제는 혼자 걷지 않고 같이 걷는 친구들이 생겨서 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70세 김정호 씨입니다. 김정호 씨는 퇴직 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주와 연락하고 싶어도 카카오톡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첫날 그는 글씨를 크게 설정하는 방법, 사진 찍는 방법,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그는 손주에게 사진을 보내고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이제는 나도 손주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그림 그리기 앱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76세 남경자 씨입니다. 남경자 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썼던 재봉틀을 다시 꺼내 들고 동네 아이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옷들을 지역사회복지관에 기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남경자 씨는 예전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신체와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관절 건강을 지켜주고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 역시 중요한데 일주일에 2회 이상 가벼운 아령을 든 운동은 골밀도 감소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근력 운동을 시행한 결과 골밀도가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활동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아집니다. 이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뇌의 신경회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취미 활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기존 취미를 지속하는 것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노인들이 주 2회 그림 그리기를 6개월간 지속한 결과 인지, 기능 점수가 15%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뜨개질과 같은 손작업은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 감정 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노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0% 낮습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와 만성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루 10분씩 감사일기를 쓴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35%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일기는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활동과 사회적 연결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이 주 1회 봉사활동을 6개월간 지속한 연구에서 우울증 점수가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남을 돕는 행위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주고 삶의 목적을 찾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수면 패턴은 뇌의 해마기역을 관장하는 부위를 위축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밤에 5회 이상 깨는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밤에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적 안정이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25% 낮고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는 학습과 자기 개발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자극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독서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35% 낮습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신경회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도 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칭과 요가의 효과입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요가를 6개월간 시행한 결과 불면증 증상이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요가의 호흡법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는 소통과 웃음이 주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유머 프로그램을 본 노인들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2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1번째는 발목 펌핑 운동의 효과입니다. 다리의 고인 체액이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야간뇨가 감소하고 다리 부종이 완화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10회씩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12번째는 발 마사지의 효과입니다. 발바닥의 신장, 방광 반사구를 자극하면 방광 긴장이 완화되고
야간뇨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식이요법과 뇌 건강입니다.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은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4번째는 수분 섭취 시간 조정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야간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70대 이후에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면서 깊은 호흡을 5회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관절을 이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체 근력 운동을 추가합니다. 벽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 동작은 낙상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아침 운동이 끝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신장을 깨우고 배변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단 관리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통곡물빵, 바나나 1개를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의 시작을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에는 등 푸른 생선과 채소를 곁들인 한 끼를 추천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는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과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샐러드, 호박죽, 견과류 한 줌 같은 메뉴가 적합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200ml 이하로 제한합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대추차, 루이보스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마시면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취미 활동 정하기입니다. 주 1회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는 스마트폰 교실에 가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기도 좋습니다. 목요일에는 그림 그리기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주 2회는 자기만의 시간으로 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일기를 쓸 때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회적 활동 참여입니다. 주 1회는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강좌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법, 요리 강좌, 요가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좌에 참석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 1회는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초등학생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 1회는 가족과 연락하는 날로 정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로 근황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하루에 10분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호흡을 합니다. 이 과정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목표 1가지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작은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공원에서 30분간 걷기 같은 작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일기장에 체크하며 성취감을 기록해보세요. 또한 잠들기 전에는 배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은
소화기와 방광을 이완시켜 숙면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미소 짓기를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작은 습관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팁은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레몬물 한 잔을 마시면 신장이 활성화되고 체내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레몬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아침 스트레칭을 눈 뜨자마자 하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팁은 계단 대신 걷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하체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근력 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수분 섭취 패턴 조정하기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집중적으로 물을 마시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반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해 야간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체액 저류를 유발합니다. 대신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를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하루 한 가지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 영상 하나를 보거나 간단한 외국어 단어 5개를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는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일곱 번째 팁은 주 1회 문화생활 즐기기입니다.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 상영회에 참여해도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됩니다. 여덟 번째 팁은 손끝 자극하기입니다. 뜨개질, 십자수, 수공예 같은 손작업은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손끝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계가 활발해집니다. 아홉 번째 팁은 주 1회 반신욕하기입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반신욕을 하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물에 소금을 한 스푼 넣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열 번째 팁은 취침 전 발 마사지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신장, 방광 반사구를 꾹꾹 눌러주면 밤사이 야간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1번째 팁은 주 1회 대청소하는 날 정하기입니다. 청소는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이 됩니다. 또한 집안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한결 상쾌해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12번째 팁은 하루 10분 복식 호흡하기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후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13번째 팁은 하루에 한 번 크게 웃기입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유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4번째 팁은 주 2회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물병을 들고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팔 근력을 강화하고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면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팁은 식사일기 작성하기입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하면 자신의 식단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칼로리를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두부, 호박죽, 삶은 달걀 위주로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16번째 팁은 소통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은 가족과 전화 통화하거나
친구와 산책하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 자극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팁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공원에서 예쁜 꽃을 봐서 기분이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줘서 너무 반가웠다. 작은 일이라도 기록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고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들일 뿐이죠.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아침 10분 스트레칭부터 하루 한 번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잠들기 전 감사일기 쓰기. 지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보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라는 생각 대신 오늘 하루도 새로운 시작이야라고 생각해보는 것.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나이보다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팁과 건강관리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같지만 현실은 왜 자꾸 불편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울까요?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는 말 공감되시죠? 사실 노년에 꼭 필요한 건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진짜 행복해지려면 꼭 줄여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줄이면 남은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이 주는 무의식적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큽니다. 안 쓰는 물건을 비워야 공간도 마음도 정리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면 선택의 피로가 생깁니다. 주방에 쓰지 않는 그릇이 많으면 요리할 때 불편합니다. 거실에 쌓인 책과 잡동사니는 시야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물건들이 쌓이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물건을 정리해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면 청소도 쉬워집니다. 청소가 쉬워지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편리한 생활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한 삶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행복은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여유는 정리된 공간에서 생깁니다. 정리된 공간은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삶은 노년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된 삶은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건강한 삶의 기반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년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반을 시작했으니 나머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은 변화를 만듭니다. 변화는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삶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물건을 줄이는 것을 선택하세요.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줄이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립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사람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는 일이 계속됩니다. 오랜 친구와도 갈등이 생기고
가족 사이에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꼭 기억해야 할 건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땐 이해하고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내 에너지를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은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오해와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들면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가족과도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다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 못 본 척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좋은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통이 없다고 해서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 쓰는 것도 지혜입니다. 서운한 말을 계속 떠올리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잊어야 편해지고 놓아야 가벼워집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정돈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서로 맞지 않던 관계라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용한 관계, 따뜻한 관계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말을 줄이고 요구를 줄이면 다툼도 줄어듭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진짜 친구입니다. 관계는 줄일수록 더 진실해집니다.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싫은 약속, 부담스러운 만남은 정중히 거절해도 됩니다. 예전처럼 다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게 건강입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에너지를 뺏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치유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결국 내 삶을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노년을 훨씬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걱정을 줄이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걱정은 마음의 짐이고 몸의 병입니다. 노년이 되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지치고 몸도 아파집니다. 걱정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걱정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키운 불안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럴 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먹을 식사에 마음을 담아보는 겁니다. 걱정은 줄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앓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걱정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은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걱정이 줄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웃음이 늘어납니다. 웃음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웃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민감해집니다. 그 민감함이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나간 일은 놓아주고 오지 않은 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걱정이 줄면 표정도 밝아집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관계가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걱정은 줄이면 줄일수록 삶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걱정과 거리를 두어보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노년기에 진짜 중요한 건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욕심내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젊을 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욕심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 욕심이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과 비교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더 크고 좋은 집에 사는지, 자식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무리해서 명절에 선물하고 체면 때문에 모임에 나가고 그 모든 게 결국은 욕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에 맞춰가는 삶은 피곤합니다. 이제는 내 리듬에 맞게 살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도 결국 내 안의 통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기대를 줄이면 더 편해집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도 내려놔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감사함이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 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쓸 땐 쓰고 나눌 땐 나누는 여유가 진짜 부자입니다. 무리한 재테크나 욕심 많은 투자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정은 욕심을 덜어낼 때 찾아옵니다.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내려놔야 할 욕심입니다. 사소한 말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웃어넘기는 유연함을 가지세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게 빠릅니다. 고집도 아집도 결국은 마음속 작은 욕심입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마음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각을 비우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줄일수록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여유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덜어내는 데서 나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무기력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풍성하게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이 덜 복잡하고 덜 아플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너무 원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느껴보세요.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보다 평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인생은 훨씬 가볍고 넓어집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이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건 아닙니다. 과식은 노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활동량도 줄게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소식은 위를 편하게 하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무거운 몸보다 가벼운 몸이 노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를 줄인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과 채소,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면 충분합니다. 밥을 꼭 한 공기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 공기만 먹어도 반찬을 잘 구성하면 괜찮습니다. 하루 세 끼를 꼭 먹는 것보다 하루 두 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식사 리듬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늦은 밤 과일이나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은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단순한 식사가 오히려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 것도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위산이 희석되면서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는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켜놓고 먹는 습관은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크보다 젓가락, 큰 접시보다 작은 접시가 식사량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과식은 혈당과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사를 줄이면 건강검진 결과도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기분도 밝아지고 외출도 늘어납니다. 활동이 늘면 다시 건강도 좋아집니다. 좋은 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식사량 조절입니다. 한 끼를 줄이면 잠도 더 잘 오고 아침도 덜 피곤합니다. 소식은 체중 관리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입맛을 줄이기보다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반 공기 덜 먹기, 한 숟가락 덜 먹기 실천해보세요. 가볍고 건강한 몸이 노년의 행복을 더욱 키워줄 겁니다. 소음을 줄이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끄러운 환경은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TV 소리, 휴대폰 알림, 사람들의 대화 소리까지. 작은 소음이 쌓이면 쉽게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조용한 환경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귀뿐 아니라 머리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건 시끄러움 속 활기보다 고요함 속 평화입니다. TV는 정보보다 소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켜놓은 뉴스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TV는 필요할 때만 켜고 나머지 시간은 꺼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알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만 오게 설정하고 소리는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음악도 좋지만 때로는 아무 소리 없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창문을 열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낮 동안 일정 시간만이라도 무소음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은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는 겁니다. 그 시간엔 그냥 앉아있거나 책을 읽거나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조용함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소음을 줄이면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생각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불안감이나 짜증도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주변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끄러운 가전제품은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소통은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도 줄이고 소리도 줄이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집이 곧 휴식처가 됩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용한 음악 한 곡, 조용한 오후 1시간, 이런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소리 없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의 감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날들 속에서 놓쳤던 생각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곧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공간은 다른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집에서도 조용한 구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석이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소음을 줄인다는 건 삶을 천천히 살겠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사는 삶은 더 깊고 넓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줄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볍고, 인간관계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들고, 걱정을 줄이면 건강이 따르고, 욕심을 줄이면 여유가 생기고,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음을 줄이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이 6가지를 하나씩만 줄여도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줄인다는 건 비워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어냄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은 가볍게 살수록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보세요. 어떤 걸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영상 공유하셔서 함께 가볍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줄이는 그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아침마다 공원을 뛰고 어떤 분은 방 안에서도 걷기 힘들어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운동량? 체질? 유전?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활발히 움직이는 분들의 건강 습관과 근육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킨 사람은 다리가 다릅니다. 하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반면 근육을 유지한 분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걷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낍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이는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두부, 달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근육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육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수면도 근육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근육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근육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는 활동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매일의 습관이 움직임을 만든다. 잘 걷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루의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푸는 것부터 다릅니다. 걷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물 한 잔 마시는 습관도 몸의 리듬을 만듭니다. 잘 움직이는 분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반드시 몸을 씁니다. 아침 산책, 점심 후 정리정돈, 저녁 가벼운 정원 손질까지 활동이 꾸준합니다.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면 걷기 어려운 분들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앞이나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몸을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이 인체의 특성입니다. 하루 종일 걷지 않아도 움직이기만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까치발을 들어보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도 좋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하는 동작이 쌓여서 체력을 지탱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걷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과 식사 활동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에너지도 유지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 보러 갈 때 일부러 멀리 주차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자주 걷는 것이 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몸이 무거운 날은 스트레칭이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차이를 만듭니다. 잘 걷는 사람은 의자에 앉을 때도 무릎 각도를 유지하며 앉습니다. 다리를 꼬지 않고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이 자세에 영향을 줍니다. 앉은 자세가 흐트러지면 오래 앉아 있어도 금방 피로해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하체 힘도 약해집니다. 자신의 자세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반복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움직임을 습관처럼 들여놓으면 하루가 훨씬 짧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움직이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앉아 있으면 그만큼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앉을 때마다 몇 초간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줘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움직이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잘 걷는 사람들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일부로 움직입니다. 힘든 운동보다 반복 가능한 습관이 훨씬 오래갑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고 1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한 달, 세 달, 1년 후를 바꿉니다. 하루 일과를 짜는데 운동 시간을 아예 넣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람을 맞추거나 달력에 체크하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지키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모여서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건강을 지킵니다. 결국 잘 걷는 사람은 특별한 체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식사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 70대 이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차이 중 하나는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느냐가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여부가 움직임과 직접 연결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도 앉았다 일어나기도 어려워집니다. 잘 걷는 사람은 단백질을 꼼꼼히 챙깁니다. 아침에 달걀,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이나 닭고기를 넣는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간단한 영양 보충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분들이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소화가 부담된다면 죽이나 미음의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과식보다는 자주 소량씩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온도와 질감도 위에 부담이 적게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를 돕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이 뭉치고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식사와 함께 김치, 나물, 채소를 곁들이면 식이섬유도 챙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에 식단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식하는 습관은 점점 움직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반찬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당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씹기 어렵다면 잘게 썰거나 익혀서 조리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단백질 보충 식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 두유, 요거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단백질을 섭취했는지 체크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만 잘 챙겨도 몸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을 함께하면 소화도 돕고 근육 자극도 생깁니다. 잘 걷는 사람은 식사도 운동처럼 생각합니다. 그만큼 식단은 움직임을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지금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건강한 움직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뛰는 사람은 스트레칭을 다르게 한다. 잘 뛰는 사람은 스트레칭을 다르게 합니다. 단순히 몸을 푸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처럼 실천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를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효과는 다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뻣뻣한 몸은 움직일 때 부담이 크고 부상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 뛰는 사람은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순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고관절, 엉덩이 주변을 풀어주는 동작은 걷기와 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앉은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다리를 교차해서 눌러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트레칭은 동작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오래 하지 않아도 하루 몇 번 나눠서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잘 걷는 사람은 식사 전후로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TV를 보면서 전화 통화 중에도 몸을 풀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이 가벼워지게 만듭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발목이 찌뿌둥할 때 스트레칭 한 번으로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높으면 걸음걸이도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걷다가 비틀거리거나 걸음이 휘청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유연성 부족입니다.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걸을 때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길게 유지시키고 관절의 각도를 넓혀줍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은 하체 움직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부위를 자주 풀어주는 분일수록 낙상 위험도 낮아집니다.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세를 바로잡는 힘이 생깁니다. 그만큼 유연성은 몸의 균형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깊게 호흡하면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스트레칭을 마치면 몸이 따뜻해지며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후 걷거나 움직일 때 더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자신이 어디가 굳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움직일 때 불편한 부위를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점검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쉬운 시기일수록 매일 풀어줘야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영상이나 책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오늘 실천하면 바로 몸이 반응합니다. 내일의 움직임을 바꾸고 1년 후에 균형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건 낙상 예방이다. 70대 이후 가장 큰 위험은 병보다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한 번의 사고가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골절이나 입원, 수술, 이후 회복까지 이어지며 체력은 급속히 줄어듭니다. 잘 걷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낙상을 얼마나 예방했느냐에서 갈립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하체 근력과 균형감입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하면 작은 미끄러짐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반사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육이 약한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병원에 안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주변 근육은 넘어짐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습관이 하체 근육을 키워줍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평형감각 훈련도 필요합니다.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루에 한두 번씩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벽에 살짝 짚고 눈을 감고 서보는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으로 바닥 상태를 살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곳이나 방바닥 카펫, 전선 등에 주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낙상 사고는 자주 일어납니다. 욕실 매트, 침대 높이, 슬리퍼 상태 등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명이 어두운 환경도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야간에는 작은 수면등을 두는 것이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낙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움직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습관, 움직이기 전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걷기보다는 균형 중심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발 들기, 발끝으로 서기, 제자리 걷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일은 병원에 가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예방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낙상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 다리 힘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넘어지지 않는 근육,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같은 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겨우 일어납니다. 그 차이는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을 지키고 식사를 챙기고 스트레칭을 반복하며 균형과 움직임을 스스로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잘 걷고 잘 움직이는 삶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은 실천이 10년 뒤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다리,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75세 전후입니다. 그전까지는 큰 병 없이 잘 지냈던 분들도 이 나이를 넘기며 급격히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팔, 다리가 자주 저리고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변화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갑자기 확 왔어. 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75세를 기준으로 그전까지 쌓인 작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신체 기능과 생활 전반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징후들을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75세를 넘기며 건강을 크게 흔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진짜 이유 6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소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를 제대로 알면
앞으로의 건강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두 %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과 대사, 체온 유지까지 모든 기초 체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작은 활동도 큰 피로로 이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걷기와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풀립니다. 근육이 줄면 당연히 낙상 위험도 올라갑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 넘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입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당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존에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있던 당뇨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혈압, 체지방 수치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운동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가볍게라도 걷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력 운동이 어렵다면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가능한 한 다리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2끼라도 꼭 단백질 반찬을 챙겨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식재료가 좋습니다. 이건 보양식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바로 근육이 늘진 않지만 운동과 함께하면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량을 체크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체중이 줄었다면 그게 근육 때문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몸무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대로 두면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습관과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중요합니다. 장기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75세를 넘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서서히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간 기능은 해독과 에너지 저장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약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더 오래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술 한두 잔에도 금세 지치고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혈액 속 독소가 천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 기능 역시 점점 떨어집니다. 숨이 찬 일이 많아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폐활량 저하의 신호입니다. 이런 장기 기능의 저하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피로가 쉽게 오고 회복이 늦어지며 식욕이 떨어지는 건 역시 장기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생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예전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위장과 췌장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면 신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은 장기 부담을 더 키웁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고 식사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수치, 폐 기능 검사는 이 시기에 필수입니다. 무증상일수록 정기 검진이 더욱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평소에 피곤한 상태가 오래가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몸속 장기들이 더 이상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휴식뿐 아니라 식단과 수면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복력이 떨어졌다면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장기 기능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신장과 간에 부담이 갑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챙기는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눈에 띄는 장기 기능 저하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건강을 흔듭니다. 식사, 수면, 수분 섭취, 정기검진이 장기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만성질환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75세를 넘기면 대부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가장 흔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성질환들이 이제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약으로 수치만 관리하면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몸의 기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자주 오고 쉽게 지치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이어집니다. 그 원인이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와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무증상이라고 방심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당뇨는 혈당 수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 눈, 콩팥,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손발저림, 시력 저하, 소변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느껴졌을 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기름기 문제입니다. 혈관 벽에 쌓인 지방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을 압박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숨이 차다면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당도 흔들리고 혈당이 불안정하면 콜레스테롤도 불안해집니다. 하나만 문제여도 결국 셋 다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사, 운동,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치 이상으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약을 끊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단 음료나 간식을 줄이고 채소,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을 줄이기보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이 약보다 더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만성질환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약과 함께 가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몸은 긴장 상태가 되며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려는 노력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심신이 함께 안정되어야 만성질환도 잦아듭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에는 만성질환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수치 관리에서 생활 관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꾸준한 약 복용, 식습관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전반적인 루틴을 정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75세 이후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이전에는 잘 걷고 움직이던 분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유는 바로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의 저하 때문입니다. 몸이 기울었을 때 재빨리 중심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발이 살짝 걸려도 금세 중심을 잡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평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비로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골절은 그 자체보다 회복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오래갑니다. 엉덩이, 골반, 허벅지 쪽 뼈가 부러지면 입원 기간도 길고 이후 걷는데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특히 낙상 후 두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욕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근육과 장기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됩니다. 건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넘어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육 약화, 시력 저하, 청력 저하, 집안의 미끄러운 바닥, 낮은 턱, 어두운 조명 등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집 안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욕실, 부엌, 복도 같은 자주 지나가는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턱이나 문지방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센서 등이나 야간 등을 켜두면 시야가 확보돼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동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꼭 활용하세요.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넘어질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걷기 운동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과 균형 잡는 능력이 유지됩니다. 가능하다면 계단 오르기나 실내 스트레칭도 병행하세요. 몸을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형 감각을 자극하는 운동도 추천합니다. 두 발을 붙이고 눈을 감고 서 있는 연습, 한 발로 5초 서 있기 같은 간단한 훈련도 몸의 반사신경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훈련은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에는 균형 감각이 크게 떨어지며 그 결과 낙상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로 인한 골절과 회복 지연은 건강 전체를 급격히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준비된 환경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 기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75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 계산 능력, 언어 사용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건 뇌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자극이 없고 반복되는 일상에만 노출되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너무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뇌 기능 저하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도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고 반복해서 묻게 되는 경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뇌는 자극을 통해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간단한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만으로도 뇌의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뇌 활동을 돕습니다.
퍼즐이나 숫자, 게임 같은 두뇌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계산이나 단어 맞추기 게임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며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너무 어려운 활동보다 재미있고 반복 가능한 게 좋습니다. 일상 속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기억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뇌도 덜 움직이게 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적절한 수면도 뇌 건강에 필수입니다. 잠을 통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뇌 기능 저하는 흔하지만 절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극과 반복이 뇌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신체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75세 이후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친구와의 연락도 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가장 먼저 정신 건강이 흔들립니다. 우울감, 외로움, 무기력함이 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식사도 대충 하게 됩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음식만 먹게 되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몇 달만 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립은 뇌 기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줄어들면 말을 할 일도 기억할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뇌의 활력소입니다. 몸도 고립에 반응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감소하며 자세도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낙상이나 만성 통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립은 스스로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 내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고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는 의도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안부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잇는 실마리가 됩니다. 전화, 문자, 영상통화 모두 소중한 연결입니다. 연락은 짧아도 자주 해야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모임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글쓰기, 노래, 산책, 바둑 같은 활동은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가족과의 연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와 자주 연락하고 그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족이라는 안정적인 관계는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 번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7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6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근육량 감소, 장기 기능 저하, 만성 질환의 영향, 낙상 위험 증가, 뇌 기능 저하,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인 작은 무관심이 75세를 기점으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걷기, 식사, 수면, 대화, 정기검진. 이 5가지만 잘 챙겨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중
가장 공감되거나 지금 실천하고 싶은 항목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